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주간 정치 매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세종식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뭐 어쨌든 용산에는 용산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홍준표 시장은 청와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잠깐 그래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노숙을 할 수 없으니 용산에 들렀다가 뭐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정도 얘기고 대부분 용산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세종시 옮기는 거는요. 제가 항상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세종시 갈 수가 없어요. 위헌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개헌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네, 그거는 법률 네? 그렇죠. 이게 아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개헌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그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후보들이 왜 그런 얘기를 자꾸 세종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 측은 일단 충청권 공략을 위한 그 전략적 카드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법들 본인들이 뭐 그거 위헌 판결 난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어쨌든 세종시로 이제 그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도 다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음으로써 이제 중원의 지지층들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문제 이제 개헌 얘기는 내부에서도 뭐 개헌을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방식 가령 서울에 뭐 일정한 사무실을 두고 뭐 집무실 그러니까 서울과 그 세종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구체적인 실행 단계라기보다 약간 굉장히 전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용산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적어도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그렇죠. 민주당이 뭐 이재명 전 대표도 그렇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제 세종에서 출마 선언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를 이슈화하고 이게 행정수도를 그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하고 있는 거는요. 저는 정치적인 목적, 즉 충청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충청 표심이 좀 다소 오리무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고 이제 서울은 팽팽한데요. 지금 충청도가 좀 팽팽한 접전 양상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과거 대선들을 보면요, 충청에서 조금이라도 이긴 후보가 다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만큼 이제 충청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난번 총선 때는 충청이 되게 이게 조국혁신당 바람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을 당선을 시켰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이 이를테면 지난 대선에서 0.78% 포인트 격차로 졌는데 그런 이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충청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려면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청와대 분원을 설치하는 거죠. 세종에다가. 그래서 국무회의 있을 때마다 그때만 간다든지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종에다가 분원을 설치해서 국정감사 할 때만 거기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헌 논란을 피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워낙 꼼수를 잘 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선거철에 뭐 어쨌든 이런 정도의 이 정치 전략은 전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대놓고 민주당을 꼼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럼 뭐라고 앞으로 얘기합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니면 다른 거는 이제 아무튼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근데 저는 사실 정도 길은 만들어 가는 제일 거니까요.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우리 도시사회학에서 관문도시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관문도시라는 거는 결국 공항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공항이 뭐 막 공항 하나 지어가지고 여기 공항 있으니까 관문도시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연결이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공항이잖아요. 인천공항이 있고 서울이 거기에 인접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건데 이게 뭐 어딥니까? 그 세종으로 간다 그래도
이거 뭐 거기에 공항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관문 도시가 이렇게 순식간에 전 형성될 거라고 보죠. 그게 전 근데 문제라고 봐요. 공항이 뭐 이렇게 쉽게 만들어집니까? 그렇게 빠른 시간 아니 안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충 만들겠다고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부에서는 아마 그 청와대를 일부 활용하면서 세종시와 동시에 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용산으로는 안 가겠다는 컨센서스는 확실히 있는 것 확실해요.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방법을 찾게 되겠죠. 대표님 같으면 대표님이 대통령 됐다 그러면 용산 들어가겠어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예. 저도 안 들어갈 것 안 같아요. 들어갈 것 같죠. 아이 그 우리 소장님 들어가시겠어요?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아, 들어가서 반드시 정권을 성공시켜서 국민들한테 용산의 가치를 만천하에 입증하겠습니다. 이야.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민주당에 3명 나왔잖아요. 예. 후보가. 근데 이제 그 이재명 예비후보하고 이제 김경수 예비후보는 이제 세종 얘기를 했는데 정작 김동연 지사는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슈를 뺏겼어요. 이게 원래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당선되면 당장 다음 날부터 거기서 집무하겠다. 이제 약간 근데 예, 예. 이게 포인트가 이게 좀 약간 약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관료 출신들이 약간 정치적 언어나 정치적 전략이 약간 너무 좀 뒤처진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일단 지르고 보는 봐야 되는데. 아니 선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공약이라는 게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그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사실 그때는 굉장한 의제 먹혔죠. 선점 효과를 예, 가지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의제 중심으로 이제 가는 게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이제 앞서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한테도 이제 불똥이 튄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이제 문제들이 제기가 될 텐데 이거를 마냥 반대하기도 좀 어렵고 이것도 그 중원의 민심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냥 수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약간의 딜레마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그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숙제를 낸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근데 그 행정수도 문제가 과거만큼 폭발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저는 이제 과거만큼 그렇게 폭발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사실 지금 그 행정수도와 직접적인 이제 연관이 있는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종시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다가 요새 아니 다시 오르고 있나요? 회복 플러스 알파가 됐대요. 네, 회복 플러스 알파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충청권의 최대 도시인 대전은 지금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네, 있고 대전이 굉장히 팽창하는 커지고 있죠. 네. 도시거든요. 그래서 대전은 크게 행정수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은 도청이 내포, 홍성하고 예산 사이에 있는 신도시인데요. 내포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일단 행정수도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써먹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행정수도에 대한 이전 공약이 이게 영남권 표심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쪽에서는 이게 그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가는 걸 되게 반대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요? 그러니까 대구의 민심은 이런 거죠. 서울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오든지. 우리한테 오든지. 딴데 하는 거 못 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과거에 행정수도 논란이 붙다가 부처 일부, 그러니까 뭐 외교안보 이런 데 빼고 부처 일부가 민생 부처 일부가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반 정도가 세종에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국회하고 청와대를 다 옮긴다고 하면 수도권 민심이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예. 되게 낡은 공약이다. 옛날에 토목하던 시대에 그런 이제 낡은 공약이라서 저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꼼수를 꼼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유감스럽습니다. 뜻이 있으셔. 아니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요 굉장히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그때같이 폭발력은 없겠죠. 당연히 처음 나왔을 때보다. 근데 어쨌든 용산 대통령실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그럼 어디서 집무를 할래? 이렇게 이런 질문들은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답을 내놓는 방식으로 그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포지티브한 이슈들을 가지고서 그냥 차근차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오늘 이제 부산 그 경남 공약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저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지역별로 권역별로 공약들을 내면서 그렇게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하면서 임기 내에 이 청와대를 착공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이제 뒤집어 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혹시 당선이 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되더라도 잠시만요. 네. 혹시 되더라도 서울에서 있겠다. 임기 내에 착공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장 옮기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아까 그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 세종시 이전이 수도권 주민들은 반발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아까 봤었어요. 근데 엄 소장님 갑자기 이 TK 지역에 있는 국민 유권자들이 반발한. 야, 제가 아까 본 것보다 수도권에서 반발하는 건 이해가 좀 갈 수는 있어요. 그것도 부동산 가격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연관이 네.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강남에서 이게 돈이 많은 중산층들은 PK 쪽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 있는 과천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연동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반발이 있고 또 경상도에서도 반발이 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되게 포위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막 여기 가서도 막 똑같은 공약, 저기 가서는 또 저런 공약 이걸 남발하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있는 그 토론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출당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자, 그러니까 예민하기로는 윤 대통령 탈당 출당 예민한 문제죠. 쪽으로 가죠. 자, 민주당 경선은 여기서도 별 관심을 못 끄네요. 사실상 확정된 건 마찬가지니까. 아니 전 관심 많아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오지? 과연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관전 포인트는 뭐 김동연 그 지사가 어느 정도 수위로 이재명 그 전 대표를 압박할 거냐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내용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 저는 뭐 당연히 그 출당 제명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선거를 정말로 조금이나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차범위 내까지 끌고 가려면 그런 이 대대적인 뭔가 혁신의 모양새라도 갖춰야 그런 아까 얘기했던 지금 뭐 무당층 중에 보수층도 무당층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예. 중도층의 일부를 그런 아까 얘기했던 이른바 반 이재명 정서를 갖고 있는 중도층들을 투표장에 나와서 자기 후보를 찍게 하려면 예. 그러니까 오늘 뭐 그 아까 교수님 그 시장 멘트에도 말했지만 문영배 그 퇴임사에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헌정 질서라는 이 큰 틀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그 정당 문제, 이게 신뢰받는 정당, 우리는 헌정을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의지 이거를 전향적으로 국민의힘이 예. 하지 않으면 이 민주공화국 안에서 대선에서 대통령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거는.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민주공화국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예.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로 전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탈당, 출당 뭐 이런 얘기. 아니 왜 그러냐면 유정복 시장 지금 8분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저랑 인터뷰할 때 출당 저는 탈당을 얘기를 하신 줄 알았더니 출당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탈당, 출당, 제명 이런 것들이 있죠. 제명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조경태 의원이 제명 얘기. 네, 저는 일단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지지율이 막 올랐을 때가
그 제가 몇 차례 좀 예를 든다면 몇 차례 예를 든다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그때가 작년 12월 14일이거든요. 이때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고 체포됐을 때가 15일인데 이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이 역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됐을 때도 지지율이 되게 고공행진을 벌였는데 3월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지지율이 거꾸로 뒤집혔어요. 민주당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수층이 되게 이제 가슴 아파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좀 신중하게 좀 해봐야 된다. 정말 시기가 이제 네. 그런 시기가 왔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장 어떻게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시점이 이제 4월 29일이나 5월 3일 아닙니까? 요때까지 양측이 서로 헤어질 결심을 좀 하고 이제 정말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꺾어야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막 불태워진다면 저는 가슴 아픈 일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아까 잠깐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중심의 신당 문제요. 이거를 어떤 정치 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시냐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출당 제명 얘기가 막 국민의힘에서 나오니까 이 갑자기 이 신당 얘기 나왔다. 예? 이거는 그러면서 이거는 그 탈당 출당 제명과 연관선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당 중심의 신당 얘기를 좀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동의하십니까?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 체계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신당 얘기는 뭐 아직 뭐 이렇게 그렇게 구체화된 건 아니다. 구조적으로 얘기할 만큼 구체화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하.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이 어쨌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대선의 가장 유력한 관전 포인트는 이준석이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고 갈 거냐. 어느 정도? 저는 뭐 15% 내외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본선에서 15%요? 예. 그 정도의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공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양당을 지지하기 어려운 이 공간들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이제 가령 만약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시너지를 흡수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이 사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에 있는데 단일화를 하거나 뭘 할 가능성이 제로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건 제로예요. 지금 예.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더군다나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 대표였을 때 먹지를 끌어내리는 과정이 그거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일단 서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할 겁니다. 단일화를 해서 이길 것 같으면 단일화를 할 거고 단일화를 했는데도 이길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단일화 안 하고 완주할 겁니다. 그래서 완주를 해서 정치적 공간을 그다음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입장에서 제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 정당하고 그거는 이준석 대통령 그리고 명분이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지금 뭔가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그 문제들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도 한 15%? 저는 이제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생각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시장이 본인이 대통령 되면 유승민 전 의원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사실 홍준표 전 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대표적인 앙숙 관계입니다. 아주 적보다 더 싫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제 저는 증후로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경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준석 의원의 어떤 그 지지율
이런 것들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 의원한테 되게 미안하지만 한 2~3% 수준에서 좀 묶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최근에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엊그저께 어젠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받는데요, 아예. 아까 기사 봤어요. 네, 전화를 그래서- 안 받아요? 네, 전화를 네. 안 받. 기사 네, 나왔어요. 전화를 안 네. 받아서 화가 나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윤 어게인 정당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 변호인단 젊은 그 변호사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대체로 읽고 국민의힘한테 이를테면 경고를 한 거죠. 예. 너네가 그렇게 나가면 우리 신당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고 예. 또 윤 대통령 의중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결국은 저는 대선 전에 현실화되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 섀도우 캐비넷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6월 3일 날 선거 끝나면 6월 4일 날부터 직무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섀도우 캐비넷을 미리 밝히는 것이 본인들의 득표 전략이나 국민들한테 좀 이 안심을 시키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30초씩 말씀하세요. 뭐 지금 다들 그 생각을 할 거고 이제 국민의힘은 경선 중이니까 예. 이제 본선 후보가 확정되면 저는 일정하게 주요 이게 모든 뭐 내각을 다 발표하지는 않겠지만 뭐 이제 가령 비서실장이나 뭐 총리나 뭐 이런 아주 주요 보직들은 윤곽을 드러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그래서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지 그게 않겠어요? 저는 책임 정치라고 봅니다. 예.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전 총재가 졌을 때요. 그때 막판에 이제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이회창 총재 쪽에 그 제안을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박근혜를 총리로 하는 섀도우 내각을 발표하자. 근데 결국 그때 이회창 전 총재가 그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래서 아무튼 이긴다고 봤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저는 양 당이 다 인수위도 없으니까 그 주요 보직에 대해서 미리 내정자를 발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시장처럼 뭐 경제부총리는 유승민, 그렇죠. 그리고 뭐 한덕수 총리는 뭐 유임, 예. 예를 들어서 또 국무총리는 이준석 이런 식으로 섀도우 내각을 발표해서 이재명 전 대표와 정면 승부를 벌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간 정치 매치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